예,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사흘째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편대도 출격해 대북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을 방문 중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김정은을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이 시간 김종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공중연합훈련 사흘째입니다. 스텔스기 24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계속 연일 매체를 통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스텔스 따위로 어쩌겠느냐, 가소롭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동계훈련은 시작됐다고 하는데 북한 군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났다, 이건 아직까지 들려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군이 할 수 있는 거는 장사장 포를 또 해안에 이렇게 몰아놓고 네. 포를 쏘든가 하는 그 정도가 다일 겁니다. 아니면 또 거기에 대응해서 스커드를 쏘든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현재 이번에 동원된 260대 정도의 그 항공기만 가지고도 이 순간에 바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만한 그런 화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0대가 하루에 서너 번 이제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는 소티라고 합니다. 불어로 이제 소티라고 하는데 그럼 하루에 1000소티를 나가거든요. 북한을 우리가 옛날에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2000소티 정도면 북한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면 어디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항공기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이 정도 항공기만 가지고도 한 3, 4일만 때리면 북한은 사라지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재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선생님 말씀은 굉장히 위력적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훈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굉장히 이번 훈련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가상의 훈련을 했고요. 정찰 훈련을 했고, 러시아도 접경 지역에서 해병대가 훈련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일본은 무슨 순항미사일 도입을 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참 북한의 어떤 도발을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굉장히 어떤 군비 경쟁 강화를 할까요? 그리고 군사적 움직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지 군사 훈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 외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겉으로는 그럽니다. 자제해라. 그러면서 군사 훈련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연합 훈련을 하니까 자기들도 대응 훈련을 하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그러한 속셈이 또 따로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 핵 문제와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주변 국가의 움직임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 속에서 북핵 해법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서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면서 튼튼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그런 접근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주변국하고도 계속 신뢰 구축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의 이러한 군사 훈련이 아마 북한에 국한된 것이고 다른 국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산시키고 나중에는 그들의 그 동의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포석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태평양 상공으로 이 탄도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평화 헌법에도 자기들 규정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대치되는 상황인데 무슨 선제 타격이랄지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순항 미사일 도입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걸 그냥 저희 정부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현재 북한을 핑계를 대고 평화헌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용 무기를 현재 보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 공격용 무기는 이제 보유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공격용 무기를 이제 보유하는 이제 근거로 삼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거리가 1000km 되는 재즘 ER이라고 재즘 미사일이 원래 사거리가 37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연장형을 ER이라 붙이거든요. 그래서 한 1000km짜리 미사일을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이제 보유하려고 그러고. 그건 어디다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F-15J에 이제 탑재가 가능하죠. 탑재가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마호크를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지스 구축함에 토마호크를 이제 보유를 해서 탑재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때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레이더로 파악을 하고 그걸 요격하는 수단밖에 없는데 조짐이 보이면 위성을 통해서 이제 조짐이 보이면 이 재점 ER 가지고 사전에 이제 일본을 타격하기 전에 북한 땅에서 요격하겠다는 게 이제 일본의 이제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일본은 현재 목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강점했을 경우에 그때 일본군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해병대가 상륙하든가 막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상륙한 이후에는 뭐 전쟁이 벌어질 테니까 중국군이 상륙하기 전에 자기들이 무슨 공격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현재 제즈미알이나 이 토마호크 가지고 아마 방어를 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긴장 상황 저희들이 쉽게 이제 미사일이니 무슨 핵 관련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평화 국면이 계속돼야 되는데 북한의 저런 양태를 보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볼턴 전 미국 유엔 대사가 영국 하원에서 미국 CIA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3개월이다. 이 3개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것도 좀 의아하고요. 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일까요?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CIA가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평가와 그리고 볼튼의 개인적인 성향 두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CIA 보고서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결하기 전에 무슨 옵션을 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았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정책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 당국이나 외교부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볼턴 전 미국 유엔 대사죠. 의 의도를 보면은 이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론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내용의 일부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볼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고 그러면서 상당히 정책 접견을 같이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안심스러운 것은 이분은 네오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당시에 네오콘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공화당 그쪽하고 성향은 같이 하지만 또 네오콘적인 성향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볼턴 대사의 이야기가 미국 정부의 정책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시한이 지나면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이제 미국 좌에는 팽팽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 3개월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미국 쪽에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볼턴 전 유엔 대사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안심하겠는데 그렇죠. 문제는 CIA 국장도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CIA 국장도 현재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 3개월 내에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슨 근거로 3개월이냐 하는 게 현재 그렇거든요. 현재 북한이 이번에 고각 발사로 해가지고 뭐 미사일을 쐈지만은 아직까지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도 없고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완전치 않은데 무슨 근거로 3개월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정책을 결정할 만한 사람들, 대통령한테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3개월을 자꾸 강조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길한 얘기입니다. 내년도 2월, 3월 되면 다시 키리조브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때 미국이 그 훈련 기간 중에 뭐 북한을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래서 그 3개월이 키리조브 훈련에 맞춘 3개월이 아닌가 이런 자꾸 의심이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군사적 옵션 카드를 꺼낼지 아니면 외교적 해결 노력을 더 강하게 할지 부분인데 외교적 해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의도를 가지 특히 북한은 미국은 자기들이 메시지를 주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저희들 관심은 일단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북한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에 김정은을 만나려 그러면 이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유엔 대사를 해제하겠다 소리를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죠. 그 정도 얘기를 해야지 만나주지 그냥 가서 현재 국제 정세 상황이 이렇고 당신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면 이 전쟁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김정은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지난번에 중국의 숭따오도 가가지고 분명히 김영남을 만나고 최홍해를 만나고 리수용을 만났을 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는 당신들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타러 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이 사무차장을 만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신경 같은 생각입니다. 아, 예. 뭐 김정은이 만나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음. 보고요. 다만 북한은 유엔 사무차장 방문 계기에 자기들의 논리를 강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핵 개발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선전선동 전술이랄까요?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유엔 사무총장 정도가 가야지 그나마 김정은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사무차장은 거기에 비해서는 급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혹시 뭐 그런 이야기는 논의 안 될까요? 그때서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초석을 다지려는 어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북핵 해결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미리 가서 사전 그런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는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해 왔거든요. 예.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사무차장이 전달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조금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유엔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이 사무총장이나 차장의 역할보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들이 결의를 주도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북한이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숭타오 중국 투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되죠. 일정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탄도미사일 그때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지금 만남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중국 가셨을 때 만난 상황은 좀 달라졌잖아요. 많이 방향이. 그래서 물론 사드 문제도 일단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상황인데 북핵 문제랄지 이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오갈지 그게 관심 사안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중국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문제. 그건 뭐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은 이제 중국하고 우리 정부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뭐 결단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재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뭐 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번에 화성 15형이 예. 미국을 공격할 만한 능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또 다시 한번 그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의 그 원유 공급을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이 해상 차단, 해상 봉쇄는 못 된다 하더라도 해상 차단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보리 결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중국 측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미국 쪽에서는 또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 자꾸 하면서 예.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아요. 압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중국이 우리 정부는 분명히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이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지 아니면 자기들이 제재를 충분히 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 예.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자꾸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발하는 거 아니냐. 예. 현재 군사력 중재라 이런 얘기로 나올지 그건 뭐 대통령께서 우리 시진핑 그 주석을 만나봐야 예. 어떤 답변을 할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사드 문제로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쭉 보면 추세를 보면은 사드 문제 관련해서 분명히 그 말과 행동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사드를 철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을 했을 때는 북한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좀 기대는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당사자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심 교수님?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그 부분은 중국과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중국은 이 압박의 수위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야죠. 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대화로 견인할 수 있다 하는 걸 잘 전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대화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뭐 쌍중단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누차 이제 현재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약간의 대화의 포인트를 조정해서 평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의 안정적인 개최 그 부분은 뭐 한중 간에 완전히 공감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그 계기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는
활용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평창에 와 있는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더 적고 안전을 좀 담보를 할 수 있죠. 예, 그런 예. 식의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고 예.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대화 재개 부분인데 지금 3월 달에 키리졸브 훈련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먼저 연기하거나 중단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협상 전략 측면에서도 그 이후에 있어서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 예. 보다 긴 호흡으로 장기적 포석을 마련하는 그런 대화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도발 얘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국의 정보기관과 군 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 행위자로 믿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비이성적이라면 선제 공격을 했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성적인 행동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뭐 맞다고 보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언론에서 이제 가끔 김정은을 이제 희화하면서 그냥 그 굉장히 그 무모하고 과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죠. 예. 근데 실제로 김정은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치밀하게 개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감정을 못 이겨서 그냥 화를 내는 거 있으나 자기가 나름대로 그 관심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심한 경우는 뭐 마식령 스키장을 13번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성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그 냉정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처음에 핵을 개발해서는 미국을 협박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는 계산을 했는데 현재는 김정은이가 원했던 방향으로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해결했던 그 의사를 자꾸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위 직도도 표시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핵 항모 3척을 동원해서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해상 훈련을 했죠. 이번에 전투기 260대를 동원해서 사상 최대의 공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가 군사적 옵션이 필요할 때 그대로 써먹게 하는 예비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면밀히 이걸 검토하고 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 이제 참수 부대를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육군에서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한다고 합니다. 이 저희를 전사를 이렇게 운영할 전사도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드론이라는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레저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지금 직접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 이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북한에 정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이 그 드론을 이용해서 IS의 그 지도부도 뭐 많이 제거하고 알카에다 지도부도 중도에서 많이 제거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성과를 걸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현재 군단급 드론, 그다음에 이제 대대급 드론까지 쭉 이렇게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있는데 현재는 그 드론이 수준이 많이 낮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드론을 좀 더 첨단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 교육센터 세워서 이렇게 드론 전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드론만 보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확충하려고 드론봇 전투단을 이제 창설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뭐 이스라엘 쪽에서 직접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을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겠다 하는 건데 그게 이스라엘 그쪽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발전돼 있고 우리가 그 수입하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그 드론을 잡아내는 레이더 다 이스라엘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북한 내륙에서 움직이는 미사일을 포착하는 것도 이스라엘제고 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그 테러 단체라든가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방어 체제에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발전돼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최근 들어서 일본 동해안에 이 표류하는 북한 선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는 그 무인도에 들어갔을
가서 또 절도 행위를 해가지고 일본 당국에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 어선에가 이제 북한 인민군이라는 어떤 명칭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식량난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군에서 저걸 직접 운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연초부터 수산물 증획을 갖다가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목표량을 높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 보는데 예.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오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는 목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부족하니까 아주 소량의 기름만을 탑재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기름이 바닥나서 떠돌이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드론이라든가 레이더 그 부분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져서 미국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합작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미이스라엘 합작을 이렇게 하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착안해야 된다. 우리도 그러한 첨단 기술을 가지면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공동 개발을 해서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